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오늘은 투자 전략에 관련된 레포트, 재밌는 레포트가 있어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의 제목은 위대한 경영자들이 비용 상승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고요. KB투자증권의 하인환 연구원님이 작성하신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를 요약을 하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가 부담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 또한 비용이 증가하는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보이는 손을 이렇게 들면서,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인간은 본인들의 이기심으로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은 그것을 시장이 알아서 조율을 해준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알프레드 챈들러는 보이는 손을 얘기하면서 이 보이는 손이 인간의 의지고, 이 인간은 구체적으로 대기업들, 그러니까 위대한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시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예를 들면서, 그래서 위기들을 극복한 위대한 경영자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쭉 예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헨리 포드의 사례를 살펴볼 거고, 최근에는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경영 전략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앨런 머스크의 경영 전략을 응용해서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세적으로 마진율이 개선되는 기업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레포트를 처음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진행사항 및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봐야 할 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반격에 나섰다는 이런 내용들 해가지고, 그래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EU 내 러시아 제재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사실. 러시아의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싶어도 지금 중단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 금수 조치 최종 결정이 아닌 대응 전략 논의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는 EU 회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 가능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논의 중인데, 원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상한제를 도입하는 거고, 이조차도 지금 독일은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U 내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독일이 회의적이니까 이것 또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드는 거죠. 수입 가격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두 가지 추측을 통해서 러시아의 군사적인 행동과 에너지 무기화 전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 장기화가 물가에도 부담이 될 것이고 공급망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부담된다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보면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소비자 물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모두 지금 3월이 지금 파란 선인데 4월은 지금 노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3월보다 더 높아진 컨센서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래서 원자재 이렇게 봤을 때 유가는 낮아졌다. 그러니까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천연가스는 훨씬 높아짐. 그리고 전체 원자재 지수도 추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요 곡물 가격 자체도 지금 3월보다 4월이 지금 높아지는 모습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비용이 증가가 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것들을 기업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보자면, 이 기업들이 해결한 사례들을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손, 시대 흐름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경영자들, 이 보이는 손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은 알프레드 챈들러. 그래서 이제 보이는 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덤 스미스의 극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이겁니다. 애덤 스미스가 의도한 보이는 손은 모든 개인의 이익 추구가 의도하지 않았던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전체의 결과는 각각의 개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이라는 점. 그러니까 개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가 포인트라면요. 보이는 손은 여기에 반대되는 겁니다. 보이는 손은 일부 개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개인은 근대적 대기업의 경영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표현대로 시장이 담당했던 조율의 역할을 근대적 대기업이 출현하면서 대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 전후로 시대 흐름을 만들어낸 경영자는 록펠러 말하는 거죠. 록펠러가 조가점 시대를 만들어낸 것을 예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10년에 시대 흐름을 만들어낸 경영자는 헨리 포드죠. 포드는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서 대량 생산 방식을 자동차 생산에 도입한 사람으로 이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시대의 흐름을 만든 경영자는 스티븐 잡스고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모바일 시대를 연 주역이죠. 그 다음에 2010년대에 시대의 흐름을 만든 경영자는 제프 베조스를 들면서 이제 아마존을 설립한 사람이죠. 그래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주도해서 이 제품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시키면서 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서 이게 아마존 효과라고 하는데, 이 아마존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기억되는 경영자들의 경영 방식을,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한 방식을 보면 첫 번째는 독과점 전략, 두 번째는 사업 다각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용 관리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경영 전략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의 시대는 물가 상승률이 아주 높은 시대죠. 그래서 이 위대한 경영자들의 경영 전략들 중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대 때 이루어졌던 경영 전략을 한번 구분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한 경영 전략의 공통점을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높은 시대인지 아니면 물가 성장률이 높은 시대인지 두 개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빨간색 부분이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시대인데, 이때 활약했던 경영자들을 보면은 첫 번째 포드인데, 포드의 경영 전략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그러니까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이런 경영 전략을 펼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 우위를 점하는 이런 경영 전략을 펼쳤다는 겁니다. 문제점은 다각화를 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있었지만 이 시기 때 이게 들어맞았다. 두 번째, 엑센의 경영 전략을 살펴봤을 때 비용 관리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비용을 낮췄다는 거죠. 비용 관리를 위해서 수직 계열화를 했고, 그 다음에 신규 성장 모멘텀을 위해서 다각화를 시도했다는 점.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대이죠. 이런 시대 때 누가 활약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앨런 머스크가 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경영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률이 GDP 성장률보다 높은 시기 때의 경영 전략은 비용 관리를 위한 생산 공정 혁신을 이뤄야 되고,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한 다각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영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헨리 포드의 경영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 레포트가 말하고 있고요. 이 헨리 포드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의 혁신을 통해서 대량 생산과 가격 인하를 이뤄냈죠. 포드의 무빙 어셈블리 라인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죠.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며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부품을 계속 조립을 하는 거죠. 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생산량이 2010년도에 이제 급격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띄게 됩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을 통해서 포드의 모델 T 가격은 이렇게 급감했죠. 그런데 헨리 포드가 살았던 시대의 물가가 정말 높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에 완만한 수준의 물가 상승, 1차 세계대전 때는 급격한 물가 상승 압박을 가졌던, 그러니까 포드가 살았던 시대는 일단 물가가 높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높은 시대 때 포드의 이런 비용을 낮추는 전략이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헨리 포드의 경영 전략을 통해서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는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해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 가격을 인하했으며, 이것이 곧 매출 증가를 통해
이익으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의 시작점은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해서 제조 비용 절감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제조 비용에서의 절대적인 강점이 있는 기업은 오히려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첫 번째 시사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시대적 상황에서 더욱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 현 시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두 번째 시기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던 기업을 엑센과 오일 메이저를 말하면서 이들이 펼쳤던 경영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들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비용을 관리했고 다각화를 통해서 신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 시기 때는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기고, 오일 쇼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물가 또한 굉장히 높아졌던 이 시기였는데, 이 오일 쇼크가 있었으니까 치사를 받았던 기업이 석유 기업입니다. 그래서 석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석유 가격이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했지만, 이들이 이 시기 때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 어떤 면에서 타격을 받았다면 문제점은 그 당시에 미국 석유 기업들은 업스트림, 그러니까 원유 탐사 및 시추 부분에서 심각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내에서의 원유 생산에 대한 우려, 고갈 가능성이 지배적이었으며 중동으로부터 원유 수입에 의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원유 조달 리스크에 직면했던 시기더라. 이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들이 펼쳤던 경영 전략은 수직 계열화다. 즉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원유 정제 판매 부분 중심이었던 비즈니스 구조에서 업스트림 분야를 강화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원유 탐사나 시추 부분에 어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자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펼쳤던 두 번째 경영 전략은 다각화를 했다. 그러니까 R&A를 통해서 여러 사업 분야에 다각화를 해서 신규 성장 모멘텀을 찾아 나섰다는 점인데요. 이들이 성장을 이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했다는 점, 이제 원자재, 전기, 태양광, 플라스틱 이런 데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콤, 컴퓨터 시스템, 애니멀 피드에 대한 투자도 여러 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경영 전략을 통해서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직 계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분야에 대한 M&A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 노력 이들이 했으니까 지금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기업들이. 그래서 2020년대에 들어서 위대한 경영자가 누가 있나 이렇게 봤을 때 이 보고서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경영 전략들에서 두 가지를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비용 절감, 그래서 생산 공정 혁신으로 제조 비용을 절감했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공급 안정, 비용 절감 등을 이뤄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황에서 신규 성장을 이끌 분야에 대해서 M&A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금이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시대이니까 이런 시대 때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영자는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가 과거 포드와 엑센의 경영 전략을 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뭔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2020년대에 보이지 않는 손은 일론 머스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한 제조 비용 절감은 스페이스 X에서 확인됨. 둘째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공급 안정 및 비용 절감은 스페이스 X, 테슬라에서 확인됨. 셋째, 신규 성장을 이끌 분야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투자 리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경영 전략을 응용하자. 비용 절감, 공급 안정을 위한 생산 공정 혁신과 수직 계열화. 이렇게 해서 비용 절감의 진심인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비용 절감을 엄청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테슬라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마케팅 비용 제로 이런 캠페인도 있고,
테슬라가 수직 계열화를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아니면 배터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본인들이 자체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의 강점은 영업이익률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2021년부터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상단을 돌파한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투자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완벽한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너지 공급 쪽에 이렇게 투자하고 제조 쪽에도 이렇게 투자해서 자동차 로봇 쪽에 자동화 로봇 쪽에 투자하고 있고, 수송 관련해서도 자동차 운송 관련해서 투자하고 있고, 이것도 수송해서 운송 관련된 거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AI야 뇌과학 쪽 투자하고 있고, 금융 서비스는 핀테크 투자하고 있고, 홍보 쪽은 SNS에서 트위터 같은 거 지금 인수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투자들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공정의 혁신과 수직 계열화에 교집하는 배터리 재활용이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로켓도 재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원자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같은 데서도 직접 니켈을 캐러 가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하고 그러는데, 일단 배터리 원자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택할 수직 계열화의 전략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이다. 하지만 원자재에 대한 직접 투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래서 재사용, 재활용이라 판단한다. 배터리 원자재 확보가 경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 재사용하는 데에는 원자재 직접 투자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배터리 관련돼서 원자재가 나지 않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배터리 관련된 원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관련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실제로 5월부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보면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유망할 것이다. 이 레포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화별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생산량 이렇게 봤을 때 칠레, 인도네시아, 남아공, 콩고 이런 데가 많이 나고, 지금 미국 거의 안 나죠. 미국 안 나고, 우리나라 여기 명단에도 지금 들어가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가 나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력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그래서 주요국의 정책적인 지원도 기대 가능. 한국에선 5월 1일부터 기업들이 연합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다 해서 한국 정부 주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의 폐자원 거점 센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5월 1일부터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시작. 전라남도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참여 기업은 삼성 SDI, 현대차,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글로벌 주요 배터리 생산 기업의 폐배터리 사업 연계 현황 이렇게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에코프로 PNG랑 그다음 리사이클이라는 미국 북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삼성 SDI는 PM글로우라는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폐배터리 재사업 업체로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에서 테슬라 EU를 준비 중인 앨런 머스크 해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로봇이나 AI 뇌과학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로봇, AI, 뇌과학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다각화의 관점은 특히 앨런 머스크에게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인데, 그의 투자 리스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로봇, AI, 뇌과학 분야이다. 그때 그래서 테슬라 봇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해가지고 테슬라가 그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지금처럼 이제 임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시기 때는 어쨌든 로봇으로 가는 거는 방향성이 맞다. 부담이 확대되는 시기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로봇이다. 그래서 이미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 로봇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로봇 기업들은 이익은 증가하고 있다. 보면은 노동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로봇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 그다음에 로봇 사용이 많을수록 고용을 적게 한다. 로봇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로봇 생산 기업들이 마진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표 12에서 되게 상세하게 로봇 분야에 진출한 기업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줬는데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인간용, 의료용, 서비스, 교육용, 부품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줬고 관련된 기업들 쭉 했는데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반적인 강세 속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들은 가격 부담이 지금 생기고 있는 구간이다. 산업용 로봇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올라온 곳이 그러니까 인간형이나 의료용, 서비스용 로봇 관련된 주식들인데,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교육용이나 부품 관련해서도 지금 로보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다른 부품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용 관련해서는 많이 올라오지 않은 거다. 그래서 여기가 추천하고 있는 게 STG라는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 STG는 여기 보면 로봇용 정밀 감속기 국산화 성공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부품 관련된 건데 이제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고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은 거. 그래서 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덜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부담이 적으니까 이 기업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제 국내 주요 제조용 로봇 생산 기업 했을 때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으로 구분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와 하나,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제 생산 기업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로봇 기업의 투자 유치 현황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작은 기업으로 보이는데 이제 투자 규모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